오늘의 플러스, 만국의 역사를 통해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이 뭘지 고민해 봅니다. 역사학자 임용한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초면이긴 합니다만 친숙합니다. 워낙 제 유튜브 알고리즘을 많이 뜨시는 아이고, 분이라서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된 게 또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아서 모시게 됐는데요. 일단 역사적으로 한 나라가 뭔가 국운이 쇠했다라는 평가를 듣기 전에 공통적인 뭐 신호, 징후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글쎄요, 그게 워낙 다양하니까 꼭 공통적인 징후라고 할 수는 없는데 예. 역사책을 남긴 건 주로 선진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나가던 나라들이 망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뭐 비슷한 증세들이 있더라고요. 음. 예를 들면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 근데 요 비유는 좀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로마의 전성기가 이제 아우구스트 시대잖아요. 네. 카이사르가 갈리아 정복하고 그때 살았던 리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로마사를 남겼는데 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그냥 로마가 이제 신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때였는데 이 네. 사람이 이 책을 쓴 게 나라가 망할 것 같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쓴 거예요. 오히려 전성기 때요. 예. 지금 보면 완전히 그냥 예. 새 시대가 열릴 때인데 그게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이제 잠깐 잘 살게 되니까 로마가 그리고 그 전에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젊은 애들 군대 가기도 싫어하고 갑자기 이제 뭐 제국이 돼서 뭐 풍족해지니까 다 부모들이 죽어가면서 번 돈인데 얘들은 그냥 거저된 거라고 생각하고 네. 놀고 먹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젊은 애들이 이러다 나라 망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사는 게 한 세대 전만 해도 아니랬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우리가 수많은 위기야 이걸 겪고 왔느냐 이래서 썼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주제랑 따지고 보면 그게 무슨 망국의 징조입니까? 그냥 잘 나갈 때도 있는 뻔한 징조 아닙니까? 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망국이라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이 개인이든 집단이든 이제 수많은 늘 변하고 위기를 겪는데 결국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지하고 해결했느냐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징조가 뭡니까? 그게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 이제 가망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셔야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네. 결국 살아남은 애들은 주기적으로 오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느냐가 중요하더라. 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나라가 망할 때라기보다는 우리가 위기 의식을 느껴야 할 때,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망할 수도 있고 망한다는 좀 이상하지만 약간 안 좋게 될 수도 있고 극복할 수도 있다는 건 이제 똑같은 시스템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리비우스가 지적했던 거를 조금 다른 역사랑 이렇게 맞춰서 보면은 네. 일단은 과거의 가치관을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빠르게 변하는 로마도 이때는 급속히 변했잖아요. 예. 빠르게 변하면 과거의 성공 사례들 또는 불만 사례들 예.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뭐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지금 우리 사회도 가만히 보면은 좀 그런 면도 있죠. 과거의 불만에 집착하는 분과 예. 과거의 만족에 성공에, 집착하는 예. 분이 극단적으로 대립하잖아요. 예. 둘 다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 제가 지적 안 해도 기본적으로 지적하는데 안 바뀌어요. 예. 아시겠지만 밖에 나가서는 다 맞는 말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안 바꿔요. 이런 경우죠. 근데 이게 다시 말하면 왜 안 바꾸냐고 물으면 아직 뭐 큰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 거죠. 예. 예. 사실 이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진짜 나라가 망하고 뭐 정말 초토화된 나라도 뭐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어떻게 보면은 역사 의식의 부재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는 과거를 잊으면 안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예. 과거를 잊지 말자는 건 미래를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과거에 집착해서 내일을 못 보면은 망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런 문제도 좀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거. 예. 그리고 요거는 진짜 아테네든 로마든 뭐 지금 미국이든 전 세계든 마찬가지인데 예. 과거하고 현재가 안 맞는 것 중에서 나라를 위기에 몰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사회가 다원화되는 거예요. 네. 이거를 못 버티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원화됐을 때에 수많은 가치와 어떤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네. 이게
안 바꾸면 예. 전에는 두 사람이 싸우던 게 네. 10사람이 싸우게 돼요. 이해관계가 한 개던 게 10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욕망은 욕망대로 터지고 분노는 분노대로 터지죠. 이거는 정말 고대 아테네부터 지금까지 항상.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이 편한 거를 좋아하게 되면 네. 군대를 싫어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예. 그리고 군대만 없으면 된다. 근데 이상한 게요. 사회가 잘 살게 되면 이건 제가 정말 직접 겪은 건데 우리 어렸을 때는 네. 다 가난했잖아요. 예. 불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났거든요. 화재보험 안 들었어요. 진짜 안 들었어요. 예. 요즘은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아파트 예. 관리비도 사실 화재보험 크고 건물 하나. 이제는 화재보험 아깝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근데 폭격 비용은 생각 안 해요. 아. 군사비도 사실 보험입니다. 그렇겠죠. 예. 근데 군사비를 보험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음. 낭비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보험이라는 건 복지 비용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복지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네. 요즘은 그렇게 말해요. 군사비는 복지 비용이다. 네. 근데 왜 이걸 복지가 아니라 복지를 깎아먹는 제도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이런 것들이 대체로 합쳐서 시너지가 나더군요. 네, 그렇군요. 어찌 보면 한 제국이 쇠퇴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뭐 징후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는 사회가 슬슬 다변화되는데 이걸 수용해주지 못하면 공동체 의식이 약화된다는 말씀도 주셨고요. 그리고 국가의 보험이 군대인데 그 군대의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망각하는 경우도 많더라. 이런 얘기들 쭉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이 오히려 미래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보면 초석이 되는 게 아니라 장애물이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느낌이 아니라 진리라고 생각해요. 어, 정말로 사회가 안 변하고 1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산다면 예, 과거의 성공 경험은 지금도 성공 경험일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적은 역사에서 절대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느 나라는 정말 몇천 년 동안 안 바뀌고 사는 나라도 있잖아요. 예. 그러나 주변이 바뀝니다. 예, 우리가 이게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한 나라나 한 어떤 지역이 안 바뀌는 경우는 저도 봤어요. 네, 주변도 안 바뀌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뭐 우리 솔직히 우리 조선 시대 또 한마디도 사실 많이 바뀐 거였는데 주변이 더 빨리 바뀌니까 네. 그런 일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성공 경험은 절대로 지금하고 맞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의 성공 경험이 오늘날에도 교훈이 되려면 그게 왜 성공이 되었는지를 예. 분석을 해야 되는데 예, 여기까지는 또 해요. 예, 근데 주변하고 관계해서 안 해요. 이러는 경우는 진짜 드물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 서구 역사, 그러니까 서구가 조금 축복을 받은 거는 거기는 나라들이 워낙 다양하게 쪼개져 갖고 중국이나 이런 게 정말 이렇게 한 통이나 쪼개지다 보니까 네. 변수를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역사가 어떤 의미로 보면 처참해요. 사실 거기 전쟁도 훨씬 많이 나고, 항상 전쟁이었죠. 예, 뭐 약탈하고 이런 거 수도 없어요. 대신에 사람들이 현명해지죠. 아, 타인의 가치에 대해서 좀 볼 줄 알게 되고, 예, 뭐 주면 또 그것도 잘 안 되긴 하다고 거기도 아무튼 그 나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입장도 같이 반영해야 된다. 이런 게 잘 돼 있는데 네, 특히 한중일 뭐 좀 이렇게 탄탄하게 살아오고 국가가 강했던 나라들이 네. 민족의식 강하고 네, 외부 변수를 일부러 빼요. 네. 너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잘했는데 네, 미국 증시 때문이야. 아니 그래도 회사 망한 건 똑같잖아. 아무튼 그런데 그거를 이상하게 빼요. 예.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걸 조금 저 개인적인 고민 상담을 오늘 한번 해보면요. 뭐 국가 차원도 있지만 그 국가의 구성원인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낀 세대거든요. 선배님들 모시고 선배님들이 야 이거 좀 해 그러면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 스타일이고 근데 후배들에게는 또 그걸 강요할 수 없는 그런 중간 세대 정도 되는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배들한테 배웠던 건 어떻게든 주어진 과업을 부족한 예산과 인력 안에 완수하려면 더 너 자신을 갈아 넣어서 주말에도 나오고 밤늦게도 하고 야 회사가 언제 돈 주면 일하고 그러니 이런 걸 저는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우리 후배님들에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또 가끔 후배님들이 칼퇴를 하고 뭔가 퍼포먼스가 잘 안 나와서 불평불만을 할 때는 가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중간에. 조금 더 시간을 더 투여해야 될 텐데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려면. 근데 이게 일하는 방식이 예전과는 달랐겠지. 우리 사회적 가치관과 다르니까 하려다가도 갑자기 제가 그냥 그러면서 이제 다른 세상이니까 내가 적응해야지 하고 싶었는데도 미국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주당 100시간 정도 일하지 않으면 내 밑에서 일할 생각하지 마. 그러면 이게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했던 얘기로 이 사람은 성공한 것 같고, 그럼 도대체 과거의 방식은 정말 쓸모없는 건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 낀 세대 얘기를요. 예. 저희 세대도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저희 아버님도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다 꼈군요. 제가 그래서 외부 변수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네. 건데 그 사실 이런 말 하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거 뭐 칼퇴를 한다거나 네. 뭐 갈아넣자 이런 얘기는 사실 직장이든 네. 공부든 인생이든 간에 네. 그 어떤 장면에 모이는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그거로 단순화시키는 거죠. 근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다양한 변수예요. 예. 근데 그 다양한 변수를 하나로 모아놓으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입장이 되면은 안 이래야 될 것 같고 예. 이 입장이 되면은 또 이래야 될 것 같고 예. 성공할 것도 같고 실패할 것도 같고 10가지 변수 중에서 한 가지만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의 진짜 문제는 다양화됐을 때요. 예. 사람들이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다양한 변수를 더 많이 체험하고 그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게 진짜 과거 방식이에요. 묶어버려요. 내가 해결해 줄게. 네.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러면 더 싸우게 되잖아요. 네. 이거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다닐 때 짝하고 다 싸우잖아요. 네. 처음에는 서먹해서 얘기 잘 안 해요. 네. 그러다가 둘이 좀 이렇게 좀 서로 상대를 의식하게 예. 되면 계약을 맺어요. 갑자기 책상에 줄을 부욱 끄면서 예.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기 위해서 맞아요. 예. 여기 줄 긋고 넘어오지 넘어오지 말자. 마. 여기서부터 싸움이 시작되죠. 그렇죠. 그렇죠. 국가가 이걸 하고 있다고. 아. 사회가 이걸 하고 있고. 그러면 사람들은 더 싸우게 되고 예. 문제를 철망밖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음. 방 안에서 보게 되고 결국 싸우는데 답은 안 나오고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저쪽을 보니 쟤들은 왜 저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저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다원화를 단일화라는 말을 꼭 정치적으로 쓰는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섹터를 만들어서 네.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최근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세대 갈등, 그다음에 소득 갈등, 그다음에 뭐 젠더 갈등 등 다양한 갈등들이 진짜 더 많아지는 게 더 다양한 집단들이 생기고 다양한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소득 갈등, 젠더 갈등 옛날부터 다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문자가 나올 때부터 있었고 문자가 없을 때도 있었어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비유를 들자면 방에다 구슬을 던져 튄단 말이에요. 예. 근데 외곽 변수가 바뀌는 거죠. 그럼 예. 튀는 방향이 달라져. 그랬더니 막 잘라 벽을 만들어. 네. 왜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해? 네. 더 심해지는 거죠. 예. 이런 사태가 지금 사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박사님 생각은 지금 사회적 갈등 요인이 옛날보다 더 증폭된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똑같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칸막이를 나누고 이걸 자꾸 분리하다 보니까 그게 더 커 보이는 거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네. 기본적으로 넓어지고 복잡해지니까 예. 이게 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긴 했는데 예. 이거를 해결한다고 칸막이를 더 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사회는. 칸막이가 여기서 정확히 뭘 의미할까요? 뭐 어떤 특정한 교육이나 개념도 있을 수 있고 예. 규제도 있을 수 있고 법도 있을 수 있고 예. 뭐 분노일 수도 있고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증폭시키면서 문제를 서로 이해하는 걸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예. 선을 그으면은 선을 그어주면은 이 문제가 없어질 거다 생각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도 처음엔 그렇게 되잖아요. 싸우니까 책상에 요 비유가 딱 좋네. 네. 싸우게 되니까 네. 우리 책상에 금 긋고 싸우지 말자. 음. 사실은 자유롭게 넘나들어야 진짜 해결책인데. 해결책인데 네. 선을 그어버리니까. 예,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의 상황을 우리 짝꿍하고 선 그었었을 때랑 똑같이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다못해 오늘 라디오 겸 유튜브에 이렇게 출연해 주신 건데 유튜브만 하더라도 한쪽 진영이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이 따로 있고 다른 쪽 진영이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이 따로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뭔가 놓치는 게 있지 않을까? 내가 뭔가 못 보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하면서 저쪽 유튜브 채널에선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는 거야 하면서 좀 들어가도 보고 거기 넘나들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도 뭐 여기저기 지인들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부르면 저야 경제니까 그냥 가는 편인데 그런데 가면 가끔 그런 푸념들을 작가님이 많이 하세요. 저쪽에 계신 분들은 불러도 안 와요. 게스트가. 이런 분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딱 상황을 제대로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요즘. 전 세계가 다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세계가 글로벌화되면서 점점 더 심해지는 이제 구조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말한 것도 해결책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네네. 넘나들어도 싸우긴 싸우죠. 네, 그렇겠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런 걸 알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대처해야 되는데 예. 옛날 방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예. 이제 문제가 된다. 옛날에 선호했던 방식이 지금도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예. 더 문제를 키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래도요, 우리가 공통 분모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세금을 착실하게 낸다든가, 뭐,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든가, 국가에 불이익이 있었을 때 우리가 다 뭉쳐야 된다라든가, 이런 데서는 합의가 도출되고 거기서부터 풀면 안 되나요? 그것도 똑같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20년 전에 예.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 계신 분이 그때 일본에 있는 대학생들하고 조사를 했대요. 그때 참 뭐 이제 일본이 재무장하면 그런 얘기 항상 하지만 뭐 그런 주제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일본이 재무장하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일본 사시는 분이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 조사했더니 전쟁 나면 청년 70%인가 80%인가 외국으로 다 도망갔다고 그랬대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땐 해외 여행이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예. 그때도 한국에서 조사가 나왔는데 네. 외국으로 도망가겠다는 말이 거의 없었어요. 네. 야, 이게 다르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예. 그때는 외국으로 도망간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던 시대였어요. 그렇겠죠. 외국 가기가 힘들어서요. 네. 애국심이 넘쳐나서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해봤더니 여기도 70~80%가 외국으로 도망가겠다는 네. 통계 당연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들 내면에 있는 정신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에 따라 대응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정말 전쟁 나면 우리나라 청년들이 80%가 도망갈까? 네. 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 그러나 준비가 되고 좀 정신적으로 단련되고 그런 청년들이 전쟁을 정말 그런 안 되겠지만 전쟁이 난다고 했을 때 네. 희생률이라든가 전쟁을 극복하는 과정이 더 힘들겠죠. 그렇게 되면. 네. 네. 그러니까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 음. 아무튼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를 볼 때 변화하는 걸 보지 않고 그냥 고정된 틀에서 보면은 네. 문제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네. 해결책도 잘못 알게 되고. 네. 지금 이제 국방의 의무를 비롯해서 이런 걸 비유를 들어주셨으니까 그거의 관점에서 좀 여쭤보면요. 지난달에 중국 출장을 갔다 왔었는데 밤에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중국 그 CCTV를 틀어놓고 그냥 호텔에서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와, 제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란 게 뉴스의 한 8알이 군대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막 미국의 항공모함이 막 진짜 남중국해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그 F-35가 막 돌아다니는 걸 막 계속 보여주면서 막 틀어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택시 기사분이나 아니면 호텔에서 만난 종업원 분들께 여쭤봤어요. 이게 뭐 어제 TV 보니까 중국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했더니 자기네들은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쟁 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은 뭐 그 정도는 아닌 건데 이렇게 뭐 떠들었나 싶은 마음 정도로 좀 가라앉은 상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때는 이 국가 전쟁 나면 난 뭐 해야 될지 생각도 많이 했다고 그 택시 운전해 주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찌 보면요. 이런 생각도 그때 들었어요.
사회가 다원화되고 어떻게 보면 사회 구성원들이 구성원이니까 숲속에 있다 보니 숲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식자층이라든가 뭐 약간 좀 더 많은 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중국은 유도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계몽주의가 나왔을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때도 사회가 다원화되고 있었고 아, 예. 뭐 그때도 글로벌 얘기 할 때요. 그때가 뭐 저기 그때도요? 대영제국 애들 나가서 뭐 아, 이집트 하고 예. 뭐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무슨 글로벌이냐고 그러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면 영국이 이집트에 간다. 네. 배 타고 2달을 가요. 지금은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 1초 만에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물리적 거리만이 아니라 어떤 시간적 거리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때도 세상은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큰 그렇겠네요. 범죄였어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의 부담감이 굉장히 컸는데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숲에 있으니까 못 보니까 지식인이라든가 네. 뭐 교육이 이런 걸 대체해주면 인간이 좀 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냐. 예. 그게 계몽주의의 이상이었는데 요즘 보면은 지식인들이 앞장서서 바보가 되고 우리가 말하는 저는 이제 그런 말 너무 싫어합니다. 뭐 사회 지도층, 공인, 예. 뭐 제가 볼 때는 더 바보고 더 선동적이고 더 욕망 덩어리고. 덩어리죠. 예, 예. 제가 1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잘못 생각했던 게 네. 저도 계몽주의 영향을 받았었나 봐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행태를 고쳐야 된다. 음. 이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요즘 보면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그 계몽주의 말하던 아저씨들도 사는 거 보면 똑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앞서 1부에서 저도 이렇게 쭉 이것저것 여쭤보면서요. 들었던 생각이 요즘 이제 저희 학교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주변에 한참 있는 후배들도 마찬가지인데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니즈가 더 강한 것 같아요. 뭐 워라밸도 있고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다들 그렇게 편하고 쉽고 안정적인 일만 찾다 보니 국가가 이 모양이지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근데 반면에 편하게 살려는 게 나쁜 건가요? 인간 본연의 욕구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인터뷰는 못 해봤지만 예. 구석기 시대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그렇겠죠. 요즘에 그 반려견, 반려동물들 그 유튜브 같은 데 많이 나오는데 예. 뭐 저도 어릴 때 동물 키워봤지만 사실 동물도 똑같잖아요. 개들도 눈치 엄청 보면서 그럼요. 정말 1분 1초라도 편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철학자들이 생긴 건데 저는 사람이 편하게 살고 싶다는 욕구 자체는 잘못된 게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남을 어떻게 괴롭히느냐. 또는 나의 편함을 위해서 어떤 집단에 피해를 주느냐. 네. 이거의 문제잖아요. 네, 네. 그런데 아까 일부에서 다원화 얘기를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네. 단조로운 사회는 예. 이게 케어가 그래 좀 됩니다. 어. 왜냐하면 다 비슷하잖아요, 환경이. 그렇죠, 그렇죠. 그 누군가가 저만 편하겠다거나 타인의 편안함을 지극히 방해하는 행동을 했을 때는 10명 중에 9명이 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그렇죠. 째려볼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편안하게 지내기도 눈치 보여서 못 하겠네. 그러니까 안 편해지는 거죠. 아, 예. 그리고 진짜 불편해집니다. 그렇게 찍히면 예. 나중에 보복을 당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옛날 사회가 착해 보이고 예. 법이 필요 없어 보인 거는 예. 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째려보는 걸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법이 왜 나오니까 사람 입장이 다양해지니까 예. 우리 영원한 비유 있잖아요. 우산장수, 소금장수의 비유. 네. 이거는 법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 이제 국제적인 것, 뭐 이런 것까지 껴버리면 이제 법 갖고도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나를 불편하게 하는 행동들, 네. 집단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일치된 의견이 안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예. 편안함을 가져오는 게 위험 요소, 뭐 이렇게 사회를 망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편안함을 케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틀이 안 생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스쳐 지나가는 장면들이 많아요. 저도 말하다 제가 보니 좀 스쳤잖아요. 학교에서 창업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그 보직을 부여받아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학생이 어느 날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뭐냐 얘기해봐라 했더니 아, 어머니가 저 창업 공부하다가 재밌어서 창업하겠다니까 엄청 반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엄마한테 얘기를 했대요. 엄마, 지난번에 나랑 TV 보다가 우리나라 청년들은 다 공무원이나 하려고 하고 창업 안 하니까 나라가 이렇게 됐지라고 하셨는데 근데 정작 엄마 아들인 내가 창업한다니까 왜 말리냐. 이게 방금 말씀 주셨던 다들 이제 다른 지향점을 갖다 보니 나만 편하게 슬쩍 숨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의사결정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미래지향적인 걸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사회가 다원화되고 다변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어떤 맥락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가치관을 가진 분들이든 간에 지금 대한민국이 뭔가 좀 위기인 것 같습니다라는 공통점은 다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런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유형의 리더십이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박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말을 제가 바꿀게요. 이거 좀 네.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오해는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옛날에 왕도 사실은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닌 척 할 뿐이지. 네. 뭐 신이 준 권력으로 뭐 예.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사실은 국민이 싫어하는 일은 잘 못합니다. 음. 근데 옛날에는 사회가 단순하니까 예. 왕이라는 책임자한테 맡겨놨을 때 왕이 좀 양심만 있고 네. 좀 똑똑하면 그럭저럭 어떻게 굴러갔어요.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너무 다원화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다시 생긴 거예요. 원래 민주주의는 고대에 사라진 제도잖아요. 실패해서. 그리고 다 왕정으로 넘어갔다가 산업혁명 나고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그때 부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글로벌화와 산업혁명으로 인한 다원화와 갈등의 증폭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너무 커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인공지능 얘기만 해요. 네. 이제 사람도 못 믿겠고 뭐도 못 믿겠다. 근데 왜냐하면 사회가 너무 복잡하니까 리더십이 선량한 리더라고 하더라도 예.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왕이나 무슨 신고 왕권 신고 이런 거 필요 없고 예. 나를 좋아하고 나와 이해관계가 같은 사람의 지지가 필요해요. 예. 근데 그거는 극히 일부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아무리 열정적인 지지를 얻는다고 해도 정직한 마인드를 공유하면서 정직한 이해관계를 공유할 때는 뭐 잘해야 같은 동종업종 네, 네. 위원장님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것을 포괄하다. 그거를 합치고 이끌어야 되고 포괄하고 또는 그런 가치를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네. 지지를 못 받으니까 예. 제가 아까 좀 심한 말을 하게 됐지만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고 선동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우리 사회에 뭐 제 주변 사람들도 그런 말들 많이 하죠. 믿을 만한 정치가가 없다. 믿을 만한 리더가 없다. 심지어는 유튜브를 들어와서 뭐 지식인이라는 사람들 말을 들어도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러면 결론이 팬덤입니다. 예. 그냥 저 사람은 괜찮은 것 같으니까 믿고 가자. 예. 그래서 팬덤이 되고 네. 그러면 그 팬덤을 깨트리기 위해서 제가 뭐 어저께 누구랑 만났네. 뭐 옛날에 알고 봤더니 제가 학폭했네. 팬덤을 깨버리는 거예요. 네. 이론이 필요 없어요. 아. 이해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사회가 돼가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리더의 문제와 또는 국민의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가 이런 사회의 문제를 알고 네. 리더십의 개념부터 좀 재정리하고 음. 왜 이 사회가 팬덤에 끌려가는 이 팬덤 구조를 깨야 되는데 네. 팬덤 구조가 나쁘다. 근데 팬덤 구조가 나쁘니까 저 팬덤을 일으키는 죄를 잡자. 네. 이래 가지고는 안 되고요. 왜 우리 사회가 팬덤 구조로 가는지를 좀 이해하고 네. 그런 점에서 리더십이 정립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네.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원천, 네. 리더십을 이용하고 리더가 되는 사람들 네. 둘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 이렇게 말하면 결국 이상적인 예의가 돼버렸습니다만
이걸 알고 리비우스가 로마의 전성기 때 문제의식을 보고 말했듯이 또 로마가 그걸 따라갔으니까 그 뒤로 1500년을 더 가는데요. 네. 우리도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네.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고 네. 지식인이든 정치인이든 사회 리더든 국민들이든 공통된 이해관계란 존재하지 않는다. 예. 내 이해관계 중에서 어떤 부분을 양보하고 타협해야 될지. 몽테스키에가 법의 정신에서 했던 얘기를 우리는 교과서에서 상권 분립이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네. 근데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 읽어보면 몽테스키에는 상권 분립이 최종 목표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것도 좀 잘못된. 근데 우리는 무조건 상권 분립해야 된다. 근데 몽테스키가 상권 분립이라는 틀을 가지고 나왔던 기본적인 목적은 예. 그때도 이미 다원화된 사회죠. 복잡해진 사회는 자선책을 택하는 사회가 되지 않으면 이 사회는 유지될 수가 없다. 네. 누군가가 항상 가장 좋은 거를 가지려고 예. 해서는 그거는 최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 민주주의는 차선의 선택이다. 예. 그러한 차선으로서 상권 분립도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상권 분립을 하면 지고지순한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항상 그런 정치나 리더에게 지고지순을 요구해요. 근데 리더는 중재하는 자리잖아요. 네. 이끄는 것도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차선을 설득해서 차선이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다로 끌어가는 네. 건데 어떻게 보면 이상주의자들이 제일 무섭다고 이상과 지고지순을 얘기하는 게 우리 사회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마 또 이런 걱정들도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세상이 빨리 돌아가다 보니 야 이러다 우리나라도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도 이제 뭔가 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거 다 이제 허망하게 놓치는 거 아니야? 그 걱정 때문에 뭘 우리도 빨리 좀 진행을 합시다라고 하는데 이 사회가 고도화되고 다원화되고 민주화되다 보니까 절차적인 정당성도 중요해지고 또 사회적인 합의를 보는 과정도 중요한데 이게 워낙 다원화되다 보니 그게 지리하고 잘 정리가 안 되고 결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결정이 돼도 반은 거의 또 동의 안 하는 결정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이거 다 아닌 것 같고 강력한 리더십이 다시 나와서 이걸 다시 다 혁파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오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과거의 경험이죠. 음. 과거에 우리가 선진국들을 보면서 네. 말씀하신 거 제가 옛날 생각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은 봐라 저기 40% 30% 나오는 정당도 없다. 그때 유럽은 다 그때부터 20% 갖고 연립정당들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상한 한국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합도 나오잖아요. 일본도 한번 자민련하고 공산당도 맞아요. 한번 예, 연락했어요.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다 망한다고 그랬어요. 예. 봐라 저거 정신없다. 왜? 쟤들이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애들이 편한 거 찾아가지고 규정 많아지고 대강 하면 되지. 그걸 절차 많고 비용 많고 저래서 망하고 우리는 쭉쭉쭉 하니까 올라갈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도 고차원 사회가 돼서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저쪽 아시아에 있는 몇몇 나라든 우리한테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예. 한국 애들은 뭐 식당에 가도 그냥 그 대강 우리가 앞으로 이제 대강에서 우리가 쭉쭉쭉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게 단순할 때하고 복잡해졌을 때하고 고부가가치를 추구할 때의 차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이제 뭐 규정도 많아지고 이제 절차도 많아지고 사회도 정당화돼 가는데 이거를 어떤 특정한 리더십으로 끌고 간다는 거는 그건 과거의 정말 저 시절의 얘기고 네. 지금은 우리가 다 봤잖아요. 선진국들이 예. 왜 그렇게 되는지. 오히려 그거를 통해서 이 다원화된 사회 여러 가지 풍족한 걸 만들 때 그것이 악용되거나 예. 발목을 잡는 부분도 있긴 있죠. 그 예. 바람에 우리도 컸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잘 운영해서 최대한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합의로 가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는 그것도 좀 극단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요. 점점 더 많은 국가의 국민들이 강력한 리더십을 선택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최근에 있었던 굉장히 뭐랄까요, 뭐 OECD 국가들의 선거들 대부분 다 초박빙으로 끝났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압도적인 승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두테르테 대통령, 에르도안,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안 되겠다, 강력한 리더십을 선택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 얘기는 좀 제가 여기서 하기에는 좀 얘기가 긴데 예,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왜 그렇게 되는가는 이제 오늘 했던 얘기의 연장이지만 지금 21세기 사회 자체가 네, 20세기에 비해서 훨씬 더 글로벌화됐고 이 글로벌이 어떻게 보면 주류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주류라는 좀 표현이 오해가 있겠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나라가 네, 기존의 틀에서 확장된 게 아니라 네, 요즘 왜 난민 문제 이런 게 생기냐 많이 섞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통해서 또 성장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터져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다원화되는 사회에 인종도 많아지니까 우리가 전에 얘기했지만 뭐 다문화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게 다문화 정책이 실패한 게 아니라 다문화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근데 부작용이 커진 거죠. 근데 다문화 정책의 장점은 얘기 안 하고 예, 단점만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겪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이제 규정도 엄해지고 인권도 찾고 근데 그것이 악용이 된다거나 부작용이 나타나는 부분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분노가 싹트게 되면서 뭐 인권이 무슨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얘기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새로워진 시스템을 관리하는 문제인데 전 세계적으로 좀 과부하가 걸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과부하 걸렸다는 말이 인권이 너무 확대됐다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 네, 인종이 이동하고 전에 들어가지 않던 경제적 이런 메커니즘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블록화가 다시 나오는 게 네, 너무 이제 복잡한 거죠. 네, 그러니까 좀 정리하자. 물건이 너무 많은 나라를 돌고 온다. 뭐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100개국에서 온다. 네, 30개국으로 좀 줄이자. 네, 이런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걸 또 악용해서 그 블록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악용이 나오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제 우리 앞으로 20년의 삶인 것 같네요. 네. 뭐 리더십도 이제 여쭤봤습니다만 이제 리더가 어떤 용인수를 부리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 최근에 대표적으로 제가 참 이게 다른 나라 사례지만 뭐 저에게도 머릿속에 참 그 아직까지 맴도는 게 독일이 연정을 최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했지만. 근데 연정을 할 때 지난번에 연정에서 아주 독특하게 재무부 장관을 우리로 비유하자면 독일의 정당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연정을 했는데 그럼 그 우리가 총리는 우리가 할 테니 반대쪽 정당이 재무부 장관을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완전히 좀 어떻게 보면 색깔이 다른 정당이. 그리고 나서 하나도 동의가 안 되고 국가가 워킹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진짜 독일이 지난 3년 가까이 역성장한 게 그것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돈줄을 가지고 있는 근고지기는 난 거기에 반대야. 해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별의별 생각이 또 다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국가 리더십이 그 수많은 자리를 공정하고 뭐랄까 합리적으로 앉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때로는 일이라는 게 팀워크라는 것도 있고 오랫동안 일을 같이 하다 보니 이심전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용인수를 해야 됩니까? 저도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해요. 아니 근데 사실 저는 역사학자지 정치공학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어느 정당에 가서 지금 네. 이런 사회니까 이런 작전을 씁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역사적으로도 사례들을 얘기해 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사례는 별로 안 좋은 사례만 저도 머릿속에 기억이 나요.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고대 아테네 공부를 많이 하는데 네. 개인적으로 이게 고대 아테네 사회는 지금 우리 사회에 비하면 뭐 그냥 뭐 100만 분의 1일까요? 그 다원화 수준이.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은 최초로 겪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터져 나오는 갈등이 이게 정말 결국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콩 하나를 갖고 싸우나 네. 1000억을 갖고 싸우나 결국
이해관계는 통일이 안 돼서 싸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독일 케이스도 그런데 아테네도 그렇게 갑니다. 결국은 정치인들이 자기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던지는 거예요. 네. 나는 이걸 확보하면 돼. 네. 그러면 사람들한테 어제까지 죽어라고 싸우던 사람들이 국민들이 불안하잖아요. 야 이렇게 둘이 싸우다가 우리 망하는 거 아니냐. 자 우리 손잡았다. 네. 이렇게 보여주면서 두 개 정권을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의결은 그렇게 하면서 저쪽 탓하고 뭐 그렇게 가는 구조를 아테네에서도 많이 봤어요. 예. 이게 전쟁이 나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간의 본연적인 욕망까지 개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리 뭐 계몽주의 어쩌고 해도 인간의 욕망을 완전히 고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나 최악의 순간에 정말 비열하게 네. 정말 무도한 방법으로 예. 국가와 민족을 절벽으로 밀어넣는 거는 지성으로 막아야겠죠. 근데 우리 사회가 이제 그런 시험대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좀. 네. 근데 전 세계가 지금 또 네. 그렇고 그렇다면은 전 세계에서 벌어지니까 우리도 묻어가자라고 할 것이냐, 네. 아니면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뭔가를 잘 해결해서 모범이 되고 더 이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 두 가지 저기 상황 속에 전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도 좀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데 이거를 우리 사회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전세가 다 이렇다면은 누구든 먼저 빨리 해결하는 사람이 네. 역사의 승자가 될 수 있고 세계에서 더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가 위험한 거 아니냐,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쭉 전체적인 통시적인 어떤 시각을 주셨는데 제가 그냥 대놓고 우리나라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뭐 이게 방송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방모찌라고 하잖아요. 그 높으신 분들 가방모찌 역할을 하면서 뭐 정말 그 많이 들락달락 해봤습니다. 뭐 그런데 그때 본 제 경험으로는 이 장관이라는 자리가 예를 들어서요. 자기가 마음 먹고 난 그냥 앉아만 있다 갈래라고 하면 진짜 아무 일도 안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어차피 행정 관료 체제가 탄탄하고 나는 그냥 갑자기 어느 대통령이 나랑 잘 알지도 못했는데 내가 전문가라고 나를 장관으로 발탁해줬어. 그런데 야, 내 인생에 장관 될 줄 몰랐어. 그냥 나는 이 장관 뭐 내가 10년, 5년 하는 것도 아니고 길어봐야 2년 하면 많이 하는 건데 1년 사고 안 치고 내가 잘 운영하고 그냥 가져왔을 때 큰 무리 없으면 그렇게 하세요. 하다 가야지 하면 그럴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도 계셨냐면 이분이 어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그 분야의 전문성 뭐가 있는 건 아닌데 오랫동안 이번에 정권을 잡은 그분과 동고동락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건 중요한 부처니 네가 맡아서 해봐라. 그랬는데 외부에서는 무슨 그 사람이 전문성이 있느냐 했는데 이 사람은 다른 진심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야 하면서 끝까지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많죠. 전문성 없어서 망치는 사람도 많고 전문성도 있는데다가 갑자기 1년을 하더라도 내가 제대로 하고 가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외부에서는 이게 판단이 안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오늘 어려운 질문만 드려서. 저는 제가 조선시대에서 논문 전공이잖아요. 네. 논문 쓸 때 사실 천거제 논문을 제가 썼습니다. 천거제. 예. 근데 그 논문을 쓰게 됐던 이유가 과거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토플 시험 보는 시험. 거는 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렇죠. 천거제는 주관적이다. 그렇죠. 객관적은 좋은 것이고 주관적은 나쁜 것이다.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아니 학계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요? 야,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썼는데 과거 시험에 붙었다고 관직이 한 명도 보장이 안 돼요. 뭐 한 두세 명 관직 받긴 하지만 예. 관직 그 임명할 수 있는 임명 자격만 얻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관료는 누구 어떻게 등용돼? 결국 천거로 등용이 돼요. 한 번 거르는 것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이걸 그렇게 둘로 나눠서 설명하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럼 아까 방금 좋은 얘기 하셨는데 그럼 이제 마지막 시험을 봤던 토플이 몇 점이든 예. 천거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 이때 그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양심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느냐. 예. 근데 솔직히요. 외부에서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예. 전문성과 네. 심성이라는 게
심성이 아주 착해도 그 전공에 따라 다릅니다. 저 예. 심성 아주 착하지만 예. 수학 수포자인데 수학 풀려고 그러면 내가 심성이 착하다고 해서 그쪽 전문성이 전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심성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조직의 전문성에서 같이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그 조직이 건강하다는 건 결국 사람을 어떻게 뽑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돼 가느냐는 건데 예. 이게 정치에 오염되고 개인의 욕심에 오염되면은 조직 전체가 정말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우리 사회를 정말 좀 비판을 하자면 관료 사회는 너무 매뉴얼화됐고 예. 정치인은 너무 근시안적이 됐죠. 욕망적이 되고 예. 이 두 가지가 합치다 보니 예. 리더는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분이 뽑히면 기적인 우연적인 상황이 되고 대부분은 그냥 그들 나름의 룰에 의해서 지도자가 오고 네. 밑에는 밑에대로 어마어마한 규정과 법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가니까 좋은 사람이 와서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고 예. 두 개의 하드코어가 지금 만나 있는 상황이고 국민은 이것을 전문성이나 어떤 추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불신이 가니까 네. 더 규정으로 가자, 예. 공론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세 가지 축이 전혀 따로 도는 거죠. 예. 이거는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예. 한 덩어리도 소화하기 힘든데 돌멩이 세 개를 삼켜놓고 소화하자는 건데 제가 답은 못 내립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건 우리 사회가 좀 인식해야 되지 않나. 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역사니까요. 오늘 컨셉이 뭐 손자병법 같은데 지금 우리에게 큰 어떤 뭐라 할까요?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구절이라든가 사례 뭐 이런 게 있을까? 제가 손자병법 강의하면 맨날 하는 얘기인데 그 손자병법에서 하는 말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다. 네. 그러면 사람들은 아까 네. 편하게 생각해요. 네. 안 싸우고 이기니까 엄청 편한 거구나. 사실 손자는 편한 게 아니라 가장 힘든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안 싸우고 이기느냐? 시대가 변한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이렇게 비유를 들고 싶어요. 좀 있으면 바다가 될 거예요. 예. 근데 어떤 나라가 육군만 키워가지고 그냥 철갑으로 무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바다에 싸우면 걔들은 그냥 빠져 익사하는 거죠. 예. 결국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건 세상이 변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손자가 가르쳐 주는 건 그거예요. 예. 작전을 잘 짜고 매복하고 뭐 뒤통수 치고 전투에서 이긴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다. 네. 전쟁에서 이기고 전략에서 이기려면은 세상이 변화하는 거를 봐야 된다. 오늘 했던 얘기가 결국 다 그거의 디테일한 내용인데 그것을 하는 사람이 역사의 승자가 될 것이다라는 네. 얘기죠. 오늘 중요한 말씀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진짜 이 변화되는 시점에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될 부분을 역사적으로도 한번 좀 뭐랄까요? 먼 발치에서 숲으로 보는 좀 시간이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임용환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